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희망정신과 의원의 김영인 원장입니다. 예. 매달 이제 셋째 금요일마다 이렇게 이제 만나서 라이브하고 여러분과 이제 좀 이런저런 정신건강의학과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 요새 이제 좀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제좀 유명인들 정치적인 얘기는 이슈가 많고 막 그러는데 유명인들이 인제 좀 또 세상을 달리하는 음 그런 인제 일들을 자꾸 보도에서 접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신과에서 인제 진료를 하면서 사실 가장 좀 음 환자를 잃게 되는 인제 이유 떠나보내게 되는 이유가 이런 일들인데 그런 일들을 인제 자꾸 접하다 보니까 뭔가 좀 어 속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정신과 의사로서. 그래서 인제 '이러한 일들이 인제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제 좀 이번 주제는 인제 자살로 정해 봤습니다. 사실 인제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인제 그 자살 예방 센터나 아니면 뭔가 좀 그런 부분들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보니까 인제 음 가끔 인제 극단적 선택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인제 그거 자체도 이게 인제 '선택이 될 수는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급하게 인제 좀 그런 표현도 좀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제 자살률을 보면은요. 사실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에요. 소식을 접하시거나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 OECD 회원국 중에 한국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이게 인제 자살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좀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인제 좀 자살률이 높을까? 사실 인제 정신과 의사들끼리는 여러 가지 인제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음. 그게 인제 '예전엔 정신과의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인제 나중에 이제 위험 요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인제 어 누구한테 터놓을 곳이 없는 분들 그리고 인제 점점점 이렇게 인제 관계도 다 정리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제 상담 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정신과를 방문을 하신다든지 그런 데서 좀 비롯되는 인제 좀 심리적인 회복 같은 게 쪼금이라도 있을 텐데 사실 그게 인제 좀 잘 이루어지지가 못하면 이러한 극단적인 문제들로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성별로만 보자면은 사실 시도하는 비율로만 보자면 여성분들이 더 많긴 하거든요. 근데 치명적인 방법을 남자들이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남자가 여자보다 2.3배 높은 그러니까 정신질환의 여러 영역 중에 인제 나타나는 현상이 쪼끔 남자가 높은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은데 음 자살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살률 추이를 보면은요. 거의 한 2010 년도 이때쯤 거의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쪼끔씩 감소를 하긴 하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어 이게 이제
사실 교통사고도 그래요. 뭐 안전벨트 착용 교통 법규 준수 뭐 이런 거에 대한 홍보를 막 많이 하면서 사실 교통사고 사망률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제 자살도 예방 사업 그다음에 법 제정을 통해서 이렇게 인제 좀 예방하는 그런 그 국가적인 차원의 사회적인 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면서 그나마 쪼끔씩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인제 연령 집단 특히 인제 그때쯤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인제 다시 인제 좀 관심을 기울이고 인제 사회복지적인 접근이 많아지면서 좀 많이 좀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래서 교통사고하고 비교를 굳이 해 보자면 어 거의 한 5.4배 정도 돼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인제 27.3 명인데 이게 인제 사실 그 목숨을 잃게 되는 생명을 앗아가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어 그래도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나 인제 연령대가 낮아지면 사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자살 때문에 인제 그 세상을 달리하시는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알려진 자살만 해도 한 14,000명 연간 이렇게 인제 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인제 알려지지 않은 자살 그리고 자살 시도자 그리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요 정도까지로 범위를 넓혀 보면은 사실 자살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이게 인제 각종 인제 설문이나 이런 인제 그 건강 검진을 통해서 인제 스크리닝이 되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하자면 우리가 추정하건대 200만 명이 넘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깐 사실 치료를 좀 잘 받으시고 뭔가 좀 관심을 기울이고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인제 사회적인 그런 관심이 필요한 대상이 이렇게 인제 좀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제 좀 여러 가지 위험 요소하고요. 쪼끔 그나마 인제 좀 방지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나누어 보자면 특히나 인제 어떤 시기에 가장 위험해진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인제 이러한 성향 그러니까 자살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쪼끔 더 쉽게 생각하고 종교적인 가치관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인제 쪼끔 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인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쪼끔 더 쉽게 인제 노출이 되는 편이고요. 그 외에도 스트레스나 뭔가 좀 아큐 트리거 그리고 인제 이런 부분들이 인제 발생을 했을 때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죠. 사실 아큐 트리거라고 하는 게 인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일생에 인제 한 4-5 번의 큰 스트레스 사건이 있는 걸로 좀 보이는데 그게 인제 누군가를 떠나 보낸다든지 그러니까 이별을 해서 혹은 인제 누군가 뭐 뭐 정서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는 분이 인제 사망을 하신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에 반면에 인제 프로텍티브한 그러니까 보호적인 요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자기의 고민을 누군가한테 말을 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가치관 이 뭔가 좀 그 어느 정도 어떤 종교에서는 인제 "자살은 절대 안 됩니다."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인제 하는 종교들도 있으니깐요. 그 종교를 믿으시면 그나마 인제 자살률이 쪼끔 낮아요. 그리고 인제 직업이나 취미나 종교나 이런 것들이 인제 좀 확실한 분들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생각을 다른 데로 좀 전환을 할 수 있는 상황. 하루 종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전할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생활 습관 자체가 규칙적이고 뭔가 좀 운동도 어느 정도 하시고 하는 상황 같으면 이게 인제 좀 그나마 보완이 되죠,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인제
질문을 좀 바꿔 갈게요. 예. 주하의 미안 채널 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어요. "선생님은 사법심사 입원 제도에 대해서 어떤 견해이십니까?" 어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 제도로 가기엔 우리나라 인프라나 필요 인원이 좀 많이 딸린다고 봅니다만." 이라고 인제 적어 주셨어요. 네. 인원이 딸린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인제 그 강제로 비자발 입원을 결정하는 거는요. 한 인간의 인권 중에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자유권이라는 게. 자유권을 인제 좀 박탈을 하는 건데, 박탈을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건강 상태인 건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인 의학 소견이 아니어도 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건 사실은 인제 그거는 전문적인 소견이 필요하죠. 왜 그렇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그런데 이분이 그대로 두었다가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될 걸로 보입니다에 대한 판단은,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의 강제 입원 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행정 입원 혹은 경찰에 의한 응급 입원이에요. 사실 경찰에 의한 응급 입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나 행정 입원을 로 가기 위한 단계일 뿐이지, 그게 인제 '어떤 입원 제도가 된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단을 결국 보호자한테 다 떠넘기는 거거든요, 이 책임을. 정신과까지 데리고 가고 뭐 어떻게 하는 거를 보호자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게 인제 보호자의 그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사실 다른 질병이나 아니면 연세가 드셨을 때 그 가족의 부담을 좀 덜어 주기 위한 사회적인 장치들은 굉장히 많이 잘 마련이 되고 있거든요. 다른 장애에도 마찬가지예요. 거동, 그러니까 걷는 게 불편하다 했을 때는 사실 장애인 주차 이런 것도 주고 그에 대한 복지 혜택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정신장애가 있어서, 근데 정신장애가 있는데 이분들이 약을 안 드시든지 어쨌든 재발을 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에 대한 책임을 결국은 보호자가 다 져야 하는 건지, 그게 저는 쪼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과정에서 보호자들이랑 굉장히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호자가 판단하게 두어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깐 '이 책임은 사회가 져 주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다음에 자몽 허니 블랙티 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어요. "주변에 자살을 고민하는 지인이 있다면 어떻게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어요. 제가 인제 준비를 한 PPT, 예, 그러니까 인제 순서는 '사회적인 안전망이 먼저다.' 그렇게 인제 좀 생각을 해서 인제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놨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좀 우리가 게이트키퍼로서, 그러니까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 주변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인식만 쪼끔 개선이 된다면 그것도 사실은 '자살을 쪼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도 준비를 했었거든요. 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 그래서 인제 그 생명 존중 희망 재단 이런 쪽에서 인제 쪼끔 뭐 개발을 한 것들 요새 인제 좀 뭐 양성 사업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기본적인 틀은 인제 "보고 듣고 말한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인제 뭐 결국은 인제 간단하게 말을 하고자 이렇게 인제 좀 축약을 해 놨지만 각각 인제 좀 대처해야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쪼끔씩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고 듣고 말한다 중에서 인제 보는 거는요. 일단 이분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를 캐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측면이에요. 사실 자살 시도자들에 대해서 혹은 인제 뭐 그로 인해서 인제 사망을 하신 분들까지 이렇게 좀 보면은 이미 그전에 어 시그널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어적으로든 행동적으로든 상황적으로든. 그런 신호들이 어떤 게 있느냐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는 막 SNS 그 좀 자기 알림창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인제 뭐 뭐 죽음 관련 내용을 적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자살하는 방법들을 막 탐색을 많이 하신다든지 그리고 혹시 뭐 "아유 죽는 게 훨씬 더 어떻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리고 간혹은 신체적인 불편에 대해서 혹은 지금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에 그게 사실은 굉장히 또 위험한 요소인 거거든요. 그리고 인제 행동적인 신호 같은 경우에는요. 막 관계를 정리하고요. 나 뭐 그냥 뭐 소중히 여기는 것들 막 지인에게 막 나눠 주고 뭐 이러면서 인제 준비를 하시는 것들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인제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들을 하신다든지 주변을 정리한다든지 자살 방법을 찾고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임박을 했다.' 이렇게 인제 좀 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상황적인 신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신호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사람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혹은 뭐 궁지에 몰린 상태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황일 때 그게 인제 결국은 상황적인 신호라는 거거든요. 어 뭐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이 사람은 인제 사랑과 가족이 최우선인데 뭐 인제 이혼이 임박을 했어. 뭐 내지는 뭐 경제적으로 부채가 너무 많고 그거를 인제 좀 계속 여기저기서 상환 압박을 받고 있어. 내지는 뭐 원래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 갑자기 성적이 확 떨어졌어. 뭐 이런 것들이요. 그 외에도 인제 우울 증상들 뭐 밥을 안 먹는다든지 뭐 대인 관계가 위축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런 상황들 적인 신호들을 다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쪼끔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인제 듣는 게 필요해요. 이때 자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묻는 게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공감하며 귀를 기울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딱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위험한 경우들이 있어요. 문제를 뭐 축소하거나 회피하거나 '아 나 그거 별 문제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는 내지는 '야 그 정도 가지고 죽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고?' 뭐 이렇게 비난을 한다든지 아니면 충고를 해요. 막 갑자기 거기서 당신은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고 당신은 뭐 이게 지금 당장에 필요한 일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인제 뭐 충고를 하신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섣부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오히려 이 궁지에 몰린 사람에게는 그냥 절망을 쪼끔 더 가중시키는 일밖에는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들을 물어보면서 "아 나 이거 절대 아무한테도 말 안 할 테니까 나한테만 말해 줄래? 자살할 거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위험해요. 자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그게 정말 위험하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비밀을 보장하는 약속은 절대 하지 마세요. 예. 그게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제 뭐 말하는 것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안전 확보 뭐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 사람이 뭔가 계획을 세우면서 준비했던 물건들 싹 다 뺏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술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술 드시면 그게 인제 디스이니비션이 되면서 뭔가 계획했던 것들 막 겁없이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뭐 "아 야 술 한 잔 먹고 다 털어." 이렇게 하면서 술 권하시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살 뭐 도구 같은 거 음 뭐 없애는 게 필요하고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이게 인제 정신과 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깐 환자들을 떠나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남아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인제 좀 어 일을 하면서 가장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형성했고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결국은 인제 '아 그대로 하셨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면 그게 인제 좀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런 인제 보고 듣고 말하는 방법들을 좀이라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인제 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제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 위험에 처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옆에서 이런 인제 원칙들을 좀 약간이라도 기억을 해 하시면서 쪼끔이라도 도움을 주시면 이 그 '안타깝게 떠나시는 분들을 쪼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명인들이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아무한테도 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도 인제 좀 막 주변 친구 뭐 유명인 뭐 이런 사람들이랑 터놓고 얘기를 하면 뭐 좀 그렇게 되는데 약간 인제 궁지에 몰리고 뭔가 좀 그게 인제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확 몰렸다가 확 떨어져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게 너무 심해 보여요. 근데 그럴 때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유명하니까 '이 속내를 어디 가서도 말을 못한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인제 신 그 뭐 비밀 뭐 신분 보장 뭐 이런 것들이 되는 상황은 어쨌든 정신과 치료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갖추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 그러니까 우리 병원만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비밀 보장이 되는 곳으로 연락을 해서 그냥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나는 이 생각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은 확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살 예방에서는. 뭐 자살 도구의 접근성을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음 일부 농약 중에 인제 옛날에 되게 유명한 농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판매가 중단이 되면서 그 방법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은 없어졌어요. 그 되게 치명률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뭘 인제 '뭘 먹으면 자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막 드시는 것 중에 뭐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물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막 드시는 거 자체는
어쨌든 그다음을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깐요. 이분이 나을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하거나 좀 안 좋은 뭐 방법들을 좀 줄이는 방법이 되고요. 그래서 인제 뭐 그 보건복지부였나요? 어디서 인제 번개탄 판매를 금지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인제 또 예전에 인제 어떤 유명한 분이 그 방법으로 이렇게 인제 좀 자살을 했었고요. 그게 언론 보도가 되면서 "어떤 방법으로 했다." 이거는 인제 자살 보도 준칙에 되게 인제 요새 인제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깐요. 이 보도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 이 사람들이 뭐 어쨌든 소식을 접하게 되더라도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그래도 '아 저렇게 되면 안 되지. 저 사람이 안타깝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보도를 해야지 뭐가 원인이 어떻고 누가 뭐 잘못했고 뭐 이거를 막 해서 막 뭐 심지어는 이것만 하면은 뭐 사회적인 부조리가 해결이 될 것 같아. 막 이런 쪽까지 가 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인제 좀 뭐 위험하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깐 그런 방법이 인제 나오고 나서 뭐 하도 그 방법으로 인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인제 요새는 그런 인제 것들을 팔 때 거기 앞에다 인제 문구 같은 걸 적어 놔요. 뭐 그 방법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보기에 껄끄러우시더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그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죽음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인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신 방지 장치 이런 것들도 인제 좀 도움이 된다고는 알려져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인제 마포대교였나요? 어디 인제 좀 말도 안 되는 문구들 막 적어 놓고 막 약간 놀리는 듯한 약간 그런 것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좀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뭐 설치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래도 좀 전문가의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만 해도 좀 좋겠는데 약간 좀 그런 인제 장난치는 듯한 말투로 뭐 이렇게 인제 해 놓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인제 좀 투신 방지 장치를 좀 마련을 해 놓은 다음에 또 이 방법이 비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건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인제 자살 예방 보도에 대해서는 이게 자세하게 보도가 되면 안 좋아요. 그러니깐 사실 이거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방법을 알려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몇 시에 뭐 어떻게 죽었습니다. 이 사람 뭐 가기 전에 뭐 어떻게 정리를 했고 누구한테 뭐 얘기를 했고 이거는 사실 그 어떻게 죽으면 됩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한 보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제 뭐 사실 고인 또는 유가족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막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누구랑 어떤 관계였다더라." 막 고인은 전에 어떻게 생활을 했다더라. 이거를 사실 살아 계실 때도 이런 보도는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기사들 보면은요. 어 '너무 비인간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그러니깐 뭔가 좀 고인과 유가족의 사생활, 인권 뭐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은 좀 다들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제 뭐 요새 기사들 보면은요. 무슨 생명의 전화 몇 번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인제 준칙에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방법에는 구체적인 게 좀 안 들어가고 뭔가 좀
사람으로서 좀 대해 주고 뭐 이렇게 인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유명인이 죽고 나면은요. 이 베르테로 효과라고 해서 되게 인제 좀 막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인제 다니시던 분들도 "내가 뭐 좋아하는 뭐 누구였어요. 좋아하는 뭐였어요." 뭐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보도를 할 땐 특히나 좀 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그냥 다시 좀 그 치료자를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극단적 선택이라는 거는요. 이게 선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 일은요. 어 마찬가지 동반 자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살해 후에 자살을 하신 거지 동반 자살은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요. 그래서 사실 무슨 뭐 사고가 있고 뭐 사회적인 부조리를 경험하고 나서 "죽었습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마지막 탈출구 뭐 이런 표현 써 가면서 그 보도를 하는 건 정말 좀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이런 표현은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살 방법이나 뭐 그 도구는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 유족분들이 대단히 위험해요. 그분과 친하게 지냈던 분들 그다음에 그분과 가까이 뭐 가족 포함해서요. 사실 가장 충격을 받으실 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위험률도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 어 뭐 이런 분들한테 옳고 그름을 따진다? 내지는 뭐 뭐 시시비비를 가린다? 저는 그게 뭐 그것도 너무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가족이 어떻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써 놓는 기사를 보면은요. 좀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분들이다. 이분들 꼭 살려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살 동기나 이런 거 추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왜 죽었어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추측을 해서 막 보도를 해요. 무슨 그러면 남아 있는 사람은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보도도 본인이 막 추정해서 막 그런 거를 보도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 센터 내지는 인제 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이런 것들이 지금 통합이 다 됐어요. 109 예요, 109. 109. 109거든요, 109. 옛날에 인제 정신건강 상담센터, 청소년 전화, 여성 긴급 전화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뭐 그래도 자살 예방 상담 전화의 기본 틀은 인제 109다 요렇게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별도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하지 않아요. 얘기를 하다가 너무 위험하고 뭔가 좀 '즉각적인 위기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조심스럽게 여쭤보죠. "우리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겠지만 그전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들 때에는 이쪽으로 좀 연락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인제 아무래도 인제 SNS 같은 게 좀 있다 보니까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마들렌이라고 해서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이나 문자 메시지로도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다들 아셨어요? 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는 잘 모르시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비밀은 다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인제 별도의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좀 안내도 해 드리고 연계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인제 사례 관리도 해 드리고 뭐 이렇게 합니다. 사회적인 안전망은 어느 정도 나라에서는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많이 좀 다들 많이 알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홍보가 잘 되기가 힘든가요? 뭐 정부에서 다른 사업 홍보하느라고 뭐 의료 개혁을 한다 뭐 이런 홍보는 열심히 하더라고요. 음 어쨌든 뭐 사회적인 안전망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일단은 이제 자살 예방 그다음에 자살률 그런 것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그 사이에 인제 좀 질문이 또 많이 쌓여 있었네요. 그래서 시솔트 님께서 인제 좀 질문을 해 주셨어요. "가끔 정신과 병원에 가면 불친절한 선생님들이 계셔서 더 상처받고 오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병원 찾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불친절한 선생님은 나쁜 선생님인가요? 그런가요? 아니 뭐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뭐 어떻게 보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진료실에서 좀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서포티브하게 하는 그런 이제 면담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굉장히 뭐 디시플리너리하게 막 뭐 "어떻게 하세요?" 막 혼도 내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라는 사람도 진료실 안에서 그렇게 인제 좀 다양한 방법으로 면담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는 '이분한테는 이 방법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그냥 불친절이 그냥 마음이라서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어딘가에는 계시겠죠. 음 그래요. 어쨌든 저는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아 이분한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보시고 그런 좀 마음이 느껴지는 선생님들을 만나시게 되면 될 것 같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병원을 어떻게 찾느냐는 사실 무슨 뭐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무슨 입소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 사람의 화려한 경력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정신과는 그래요. 이게 인제 사실 입소문이라는 게 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나 정신과 다니니까 나 좀" 뭐 그러면서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털어놨더니 이런 얘기들을 다른 친구들한테도 하기가 되게 어렵죠. 일단은 나의 뭐 깊숙한 고민까지도 다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깐요. 그래서 뭐 사실 만나 보고 좀 이렇게 인제 좀 다녀보면서 아는 수밖에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좋은 병원을 찾는 방법은 아 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시솔트 님께는 뭐 좀 답답한 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권태호입니다 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 사람들은 왜 정신병원에 자주 안 갈 것이냐. 항정신병의 믿지 않아서." 이거 되게 조사가 어렵네요. 이게 문장이 예. 익숙하지 않은 문장이기는 합니다. 어 정신병원에 자주 안 갑니까? 문턱이 많이 높은가요? 예전엔 문턱이 많이 높았어요. 예. 그래도 인제 이게 인제 '의학적인 접근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쪼끔씩 인제
그나마 좀 많이 퍼져서 요새는 더 나은 것 같기는 해요. 예전에는 되게 어려워하긴 했었고요. 그리고 인제 뭐 간혹은 어 가끔 인제 사이 그러니까 정신병적 증상이 있으신 분들 중에는 나는 병이 아니니까 어 그래서 "정신과에 가기 싫어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고요. 음. 그래서 문턱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음. 믿냐 안 믿냐의 문제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제 저희 선배 선생님들께서는 그거에 관해서도 많이 이제 좀 그런 얘기들을 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요새에는 그나마 인제 이러한 의사결정이 통계적인 과학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따른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쪼끔씩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쪼끔 뭐 믿냐 안 믿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종교는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딸기바나나 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어요. 회사 스트레스로 공황장애하고 우울증 진단받고 약을 복용 중인데 현실적으로 회사 그만두기가 어렵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약도 드시고 치료를 받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인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단어를 안 쓰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자살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죠. '잃고 싶지 않아요.'라는 뜻이죠. 음. 아. 근데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암도 그렇잖아요. 이분이 죽는 거를 100%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인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되게 많고 하지만 그만둘 수는 없는 그런 인제 궁지에 몰린 상황적인 인제 어려움에 대해서 인식을 하셨다면 쪼끔 더 관심을 기울이고 "너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는지 뭐 자주 연락하고 주변 정리를 하고 있진 않는지." 그런 것들. 그래서 너무 위험하다라고 감지가 될 때에는 뭐 가족들한테도 연락하고 뭐 그렇게 인제 하는 방법들을 동원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공지에 몰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생애 스트레스 뭐 4-5번 뭐 아주 충격적이다 하는 것들을 그 정도 경험을 한다고 하는데 평균적으로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실 때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그래도 덜 위험할 수 있으니깐요. 그러니까 아큐트 트리거 같은 게 확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이 사람이 뭐 다른 생각 안 들고 그냥 죽음, 죽음, 죽음 이 생각만 하게 만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라고 할 때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딸기 바나나 님께는 답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권태원 님입니다 님께서 다시 질문을 해 주셨어요. 우울증도 초기, 중기, 말기가 있다면 약물 치료 어느 단계에서 약물 치료가 되나요? 그리고 자살 예방을 막을 수 있나요? 자살 예방을 할 수 있나요?"가 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 초기, 중기, 말기로 굳이 나누지는 않습니다. 뭐 경도의 우울증, 중등도의 우울증이니까 증상이 몇 개에 해당하는지 그게 지속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쪼끔씩 우리가 인위적으로 나누기는 하지만 그냥 그 사람의 상태에서 어떠한 종류의 우울 증상들이 어떻게 지속이 되고 있는가를 더 관심을 기울이지 초기, 중기, 말기 어떤 시점에 꼭 뭐 약을 써야 되고 어떤 시점에 꼭 약을 안 써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이분의 배경과 생각과 감정을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인제 좀 권하고 치료를 어떻게 해 나가자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울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도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는 좀 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약에 대한 거부감만 심하지 않다면은요. 왜냐면 이제 얻게 되는 이득이, 그러니까 잃게 되는 것보다 그렇게 뭐 이게 잃게 되는 이득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아서요. 그렇게 위험한 약이 많지는 않고 요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뭐 건강에 끼치는 위해나 이런 것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사용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정신과 의사들은 계속 평가하고 접근하고 해서 어떻게든 환자가 좀 위험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 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화의 미안 채널님께서 다시 질문을 해주셨어요. 평소에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분이 반복 시도할 확률이 높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느냐가 위험도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뭐 제가 이제 그 뭐 교과서를 막 정리를 하지는 않았는데 교과서적으로 특히나 이제 뭐 4주 이내에 다시 발생할 확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실패를 했을 때, 그러니까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을 때 '아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수록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한 통계가 있기 때문에 시도를 경험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블럽님께서 질문을 또 해주셨어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4.4%인 다른 나라는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우리나라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가요? 요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사실 우리가 이분이 자살을 했을까에 대해서 확실하지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 중에. 뭐 딱히 유서는 없는데 뭔가 좀 범죄 피해 같진 않고 하지만 무슨 지병을 앓는 것도 그럴 만한 건강상의 이유도 없는데 이제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자살자는 아니지만 자살자일 가능성이 있는 분들까지 이제 좀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뭐 수치를, 그러니까 추정치예요. 저 정도면은 200만 명이 넘는다. 우리가 인제 뭔가 좀 스크리닝을 하거나 뭐 우울증 증으로 인제 다니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제 쪼끔 뭐 여쭤보거나 했을 때에도 반응 응답 비율은 이 정도는 되는데 실제로 응급실에 가시는 분은 어느 정도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응급실에 가셔서 실제로 사망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이니까. 이거를 막 추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나라별로 어느 정도 높다 낮다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수치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자살률 자체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아 '우리나라에서 생각하시는 분의 비율은 굉장히 높겠구나.'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렇지 않을까요? 예.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인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적절하게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적절하게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잘 막았다.'라고 하는 거를 수치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인제 그냥 추정치 정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어요. ADHD에 대해서 인제 좀 그 진단을 받으셨는데 예. 그렇죠. ADHD가 먼저냐 우울증이 먼저냐 불안이 먼저냐는 사실 분간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그게 인제 우울증이나 불안이 심할 때에도 실제로 검사를 해 봐도 ADHD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다 좋아지고 나면 ADHD 증상 같아 보이는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안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뭐 이렇게 인제 되는 경우죠. ADHD 약 자체도요. 어 그 우울증의 인지 증상 요런 데에 인제 쪼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울 증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인제 의존이나 내성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좀 남용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사실 그게 인제 우울증 상병명에서는 뭐 허용이 빠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우울증의 인지 증상도 개선을 시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약간 좀 크로스해서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거를 ADHD라고 진단을 할 것이냐?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뭐 불안증 쪽으로 진단을 더 많이 했죠. 근데 '왜 이렇게 안 낫지?' 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뭐 조울병인 분들도 있겠지만 ADHD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계속 지속이 되더라 하는 분들도 있었다는 거를 알게 돼서 그래서 그쪽으로도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기울이고 볼 수는 있는 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게 이제 뭐 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뭐 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요새 들어서 인제 마음이 되게 무거웠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직업병인가요? 뭐 그래서 인제 마음이 되게 무거웠었는데 그래도 인제 '이렇게 하면은 예방할 수 있다더라.'라는 것들을 그래도 여러분께 쪼끔 또 알리고 나니 좀 이거를 통해서 그 전화번호 109 라도 기억해 주시면 제가 좀 더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쪼끔이라도 그러한 일들로 더 안타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뭐 제가 인제 매주 셋째 금요일에 여러분들 뵙고 있고요. 또 뭐 정신건강의학과 관련해서 질문 받고 답할 수 있는 시간 또 계속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